사실 우리가 뉴스에 팩트 체크 얘기를 많이 해요. 뭐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팩트 체크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팩트 체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팩트 체크랍시고 거의 저는 팩트 체크라고 나오는 보도 중에 진짜 팩트 체크를 위한 걸까? 아니면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걸까? 이런 원래 팩트 체크라는 걸 좀 드라이하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건데 꼭 자기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팩트 체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팩트 체크가 그런 취지가 아닐 텐데 너무 팩트 체크라는 말을 남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팩트 체크도 사실은 왜곡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제가 PPT를 오늘은 좀 준비를 했습니다. 1타 강사. 일단은 아니고 뭐 별 얘기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라이브의 실시간 채팅은 제가 모바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똘똘이 가게일 오셨군요. 이분처럼 따박따박 잘 와주시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라 하면서 엄청 네. 애증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와주시면 감사한 거고. 잠시만요. PT가 이게 뭐가 좀 모양이 안 이쁘다. 잠시만요. 아무 얘기나 좀 해주십시오. 네. 재밌는 얘기로. 없으면 노래라도 한 곡 하시고. 저도 PT 같은 걸 앞으로 그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PT를 띄웠는데요. 네. 정보, 첩보, 제보, 홍보 뭐 이런 얘기예요. 다 보자로 끝나는데 보는 알릴 보자입니다. 알릴 보자.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이제 보도라 그러면 이제 알리는 행위.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를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정보는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 그러니까 정보는 가공이 된 겁니다. 이게 뭔가 내가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기가 나의 목적에 맞게 정리한 자료예요. 이게 정보고 첩보는 상대편의 정보나 형편을 몰래 알아내어 보고함 또는 그런 보고 이게 약간 그 느낌이 조금 약간 이제 음습한 느낌이 있잖아요. 첩보는. 그렇죠. 근데 사실 첩보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 첩보는 퀄리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공되지 않은 정보, 뭐 좀 조잡하고 자기 용도에 좀 맞지 않고 이제 풍문, 루머, 이른바 썰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첩보라고 해요. 근데 사실 그 첩보는 불확실성은 있는데 우리가 취재할 때 보면 되게 중요해요. 첩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정보예요. 그러니까 정보는 맥락과 목적에 따라서 가공하고 뭔가 더해진 게 정보입니다. 그리고 첩보는 정보를 만드는 1차 재료예요. 그러니까 언론계에서는 이렇게 정보 보고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비슷하죠. 우리가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를 사내에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누가 뭐 했답니다. 무슨 일이 있답니다. 기사화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쵸. 그 동향, 네. 동향 파악 뭐 이런 것들. 그 기사 보고를 할 때는 정보화돼 있는 거를 이제 그쵸. 기사로 보고를 하죠. 우리 제가 이런 걸 좀 보도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이런저런 정보들을 막 정보 보고를 해요. 그러면은 그 정보 보고를 보면서 그 기자들끼리 이 얘기 내가 좀 아는 얘기다. 그러면 거기다가 정보를 애드온을 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보 보고가 이게 올라왔는데 이 얘기는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첩보를 애드온을 시켜요. 아니면 데스크가 이 첩보는 좀 유용한 첩보인 것 같으니까 좀 더 추가 취재를 해서 정보를 만들어 봐라.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해요. 기사가 되나 안 되나 한번 알아봐라. 네. 뭐 좀 추가로 알아봐라. 뭐 이런 거를 해요. 그리고 이게 기자 중에 취재를 잘하는 기자가 있고 첩보를 잘 물어오는 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재를 잘하는 기자는 뭔가 딱 이렇게 하나의 첩보를 가지고 잘 만들어요. 이 정보 저 정보를 여기저기 취재를 해가지고 뭔가 그림을 예쁘게 만들어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는 스타일이고 첩보를 잘 물어오는 기자는 그러니까 술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람 좋아하고 그러면서 뭐 별 시덥지 않은 정보들을 많이 물어보죠. 뭐 누구랑 사귄다더라. 뭐 누구랑 싸웠다더라. 뭐 어디 불났다더라. 뭐 그런 유의 누구랑 불륜이래더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와요. 근데 첩보는 별 이렇게 시덥지 않은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1차적으로 첩보가 입수가 돼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죠. 야, 추가로 뭘 해볼까? 이게 이런 맥락에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그 맥락을 연결하기 위한 추가 취재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1차 정보인 첩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첩보를 많은 분들, 그러니까 첩보가 사실 비싸요. 정보 가치가 높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시작이 돼야 그 뒤에 어떤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애도는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언론사의 정보 보고를 꽤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얘네가 보도를 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나. 근데 실제로 이 첩보 수준의 얘기들을 보면은 좀 허접하죠. 맞아요. 예, 틀리는 경우도 많고. 어디가 성과금 몇 %를 받는다. 뭐 그런 얘기도 이러면 있고. 쭉쭉쭉 붙죠 밑에. 예, 그리고 뭐 누가 누구를 인수한다더라, 뭐 매각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근데 그거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뭐 비밀스러운 것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확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괜히 공개했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요. 이게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공개를 잘 안 합니다. 오히려 잘 가공된 괜찮게 정보로서 인정될 만한 얘기를 보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언론사의 보도는 꽤 중요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잘 가공되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정보는 이제 첩보로 다 흘려보내는 거고 가치가 있는 정보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보는 기자들만 수집하는 게 아니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러니까 수집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정보기관들, 뭐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정보기관들도 있는데 그 차이가 있다면 이 정보를 수집을 해서 기자들은 그 보도를 하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알려줘요. 우리 이런 일이 있답니다라고 보도를 하고 다른 정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네 기관에다가 보고를 하죠. 그 자기네 상사한테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CEO한테 보고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일단 뭐 국정원 뭐 거에도 있고 근데 국정원의 국내 파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국정원도 기자랑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듣고 그중에 필요한 거 물어보러 다니고 정보원을 또 만들고 정보원 만들어서 전화해서 물어보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국내 파트가 없어졌어요. 그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그리고 기업에도 그 정보 파트가 있어요. 뭐 예전에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그 장충기 문자라고 불렸던 지금 제가 그냥 뉴스타파 거를 하나 갖고 왔는데 뭐 보면 별 얘기는 아니죠. 이게 좀 띄워주세요. 이게 뭐 또한 자료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회사의 지원으로 우리나라가 안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료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들. 이 우리가 그럼 도대체 무슨 자료를 넘겼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삼성그룹 내에 장충기 사장 이하 정보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정보팀들이 있고 또 이게 검찰에도 있습니다. 검찰도 아니 그러니까 고소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는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기획 수사라고 하는 발제를 하는 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지 수사. 검찰이 인지를 하고 수사를 하는 건데 사실 뭐 검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고소 고발 없이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이게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 그 범죄정보기획관 그러니까 지금은 수사정책기획관이라 그러는데 범죄정보기획관이라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제 범정 아저씨들이라고 보통 부르는 범정 아저씨들이 여길저길 돌아다닙니다. 그냥 뭐 국회도 다니고 뭐 정부도 다니고 그냥 같이 돌아다니고 뭐 그리고 이제 경찰의 정보과 형사님들 그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정보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도 그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거시경제감독국에 정보팀이 있었어요. 좀 생뚱맞죠. 거시경제감독국이랑 정보팀이랑 상관이 없는데 거시경제감독국이라는 거는 이제 거시경제 동향을 파악하는 그쵸. 그런 부서의 한 팀으로 있어요. 근데 여기는 따로 있습니다. 국이 안 있고 그죠. 지금 몰라요. 예전 얘기예요. 네네. 국이 있으면 거기에 모여 있는 데 안 있고 다른 층에 어떤 골방 같은 데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에는 여기가 보통 그 대관 업무 그렇죠. 또 대관 업무 하는 팀 쪽에 정보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대관 업무 팀 쪽에 정보 파트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네. 대관 업무가 뭐냐면은 그 국회라든지 이런 데가 관. 네. 관을 국회나 상대로, 정부가 네. 국회나 정부가
기업한테 무슨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면 그 정보를 그러니까 그 요구를 사내에다가 알리고 네. 사내에서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좀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연락관이라고도 불러요. 연락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한국거래소에도 지금은 모르겠는데 정보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보팀은 왜 있냐면은 그 조회 공시 할 때 풍문에 따른 조회 공시가 있는데 이거를 하려면 시장에 있는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정보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보라는 게 그 진짜 목적에 맞게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이 정보를 원한다고 해서 딱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보 저 정보 막 수집하다 보면 이것저것 막 쓸데없는 얘기들이 막 들어와요. 맞아요. 근데 의외로 그런 정보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바람을 폈다. 네. 그러면 이게 인사 시즌이나 이럴 때 투서를 하기가 좋아요. 뭐 경쟁자를 낙오시킬 때. 저 사람 저 지난번에 바람 피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임명되면 골치 아픈 거 아니야? 그 예를 들어 저도 최근 얘기 누군지는 좀 밝힐 수는 없지만 예. 이게 금융사로 치면은 이제 CEO고 예. 이제 정부로 치면 장관 정도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인사철이 오면은 그런 얘기가 돕니다. 이거 하마평이 오르잖아요. 예. 근데 A 후보 불륜 아니면 배다른 자식이 있다. 예. 이런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오고 가곤 하거든요. 예. 이런 게 보면은 평소에는 없다가 물론 인사를 하기 때문에 하마평이 오른 인물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권순일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런 정보가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예. 엄청나게 판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렇죠. 그 사람한테는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보는 그 사람을 협박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데 그게 왜 예민하냐면 그 문제 때문에 사고 나는 걸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런 사적인 것들에 대한 뒷조사를 해가지고 협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인사 때 판을 바꾼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보를 계속 수집하다 보면은 이 정보팀을 조금만 운영을 잘못하면 그 정보팀이 원래 해야 되는 역할, 예를 들어서 그 검찰이다. 그럼 범죄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검찰총장을 감싸기 위한 정보,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도 금융감독원 인사와 관련된 정보.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게 시장 정보를 통해서 조회 공시를 해야 되는데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위한 정보 이런 거를 수집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관장의 관심사가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갖고 예전에 국정원장의 그 단독 보고 이런 것도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정적을 제거한다건다 이런 식의 정보들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금융감독원도 한번 그 검찰 그 정보팀에서 뭔가 이게 잘못된 찌라시를 돌렸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정보팀을 해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 잘못 활용을 하면 그러니까 그 정보를 얻고자 하는 기관장이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 이 정보를 근데 이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팀은 의외로 호가호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른 임원들이 있더라도 사장한테 직접 보고를 하고 그리고 임원들도 함부로 정보팀을 대하지 못해요. 혹시나 제가 갖고서 나에 대한 안 좋은 CEO에게 다른 보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나의 정적에게 유리한 정보를 어디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보팀은 되게 필요하죠. 조직을 운영하고 할 때 되게 필요한데 그 잘못 활용될 위험이 굉장히 높은 양날의 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떤 기관에 그 낙하산으로 들어온 임원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외부에 있을 때는 이제 그런 게 있는지 모르다가 정보팀이 너무 재밌는 거야. 막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막 가지고 와서 보고하고 심지어 그분은 그 연예인 찌라시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가족들한테 자기 애한테 알려줘가지고 아빠 최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맞아. 네. 그리고 그러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빠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야, 아빠 좀 큰일 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가오도 좀 잡고. 그래서 이제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뭐 돌아다니면서 차 마시는 것도 있고 그 주기적으로 모여요.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다고 계속 전제를 합니다. 요새는 제가 나가보질 않았으니까. 그 모여가지고 그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영화 찌라시에 나오는 그 미팅 장면이에요. 여기가 룸사롱인데 보면은 막 그 얼음통 네. 거기다가 휴대폰을 다 집어넣으라고 막 해요. 그리고서 거기서 뭐 수첩을 꺼내가지고 한 마디씩 하는데 조금 과장 냈죠.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냥 밥 먹으면서 하지. 뭘 분위기 잡고 룸사롱에서 이렇게 하진 않는데 그냥 밥 먹고 모여요. 밥 먹으러 모여가지고 주기적으로 모여서 뭐 내가 수집한 정보 중에 좀 재밌는 얘기 있으면 좀 나는 이런 얘기 좀 안다 얘기하고 그럼 옆에 사람도 뭐 좀 있다 얘기하고 근데 이때도 그 굉장한 눈치 싸움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허접한 정보만 자꾸 내놓으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죠. 안 껴줘요. 그리고 너무 비싼 정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런 것까지 내놔야 되나 싶은 그 정보는 많은 사람이 알면 별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비싼 정보들을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비싼 정보를 준 것 같다. 그럼 좀 아깝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눈치 싸움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그 기자들을 잘 안 껴줍니다. 왜냐면 큰일 나지. 네, 정보의 가치는 그 보도가 되는 순간 끝나요. 맞아. 보도가 되면 이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 보도는 이제 기자를 꼈다가 그 기자가 보도를 해버리면 그럼 골치 아프기 때문에 잘 안 껴줍니다. 그래서 좀 그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기자들 정도는 그러니까 사실 정보 하시는 분들이 기자들이 필요하긴 해요. 맞아요. 기자들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런 정보 많으니까. 그리고 뭐 사실 그랬고 여의도에는 뭐 여의도에서 그냥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노래방 중에 담배 피는 노래방 있잖아요. 그냥 커피 마시고 담배 피는 노래방. 있죠. 여의도에 있죠. 여의도에 그런 데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 모여가지고 그냥 뭐 담배 피고 뭐 조용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노래방은 방음도 잘 되고 뭐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정보 수집을 하면서 모여서 같이 정보를 나눕니다. 여기 아까 전에 왜 맥락 없이 이런 얘기 하냐 그래서 그 맥락 없이 하는 얘기는 맞아요. 요새 그냥 정보도 많고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냥 그 뉴스 읽기 그러니까 발치기 여러분들이 뉴스를 읽을 때 좀 어떻게 판단하시면 좋을까 하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들을 일 별로 없잖아요. 뭐 정보 수집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 굳이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수집을 하면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파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찌라시라고 불리는 정보지. 근데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어지간한 정보가 다 카톡으로 그쵸. 돌아다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그 뭐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은 너무 급격하게 퍼지기 때문에 돈 주고 안 사요. 돈 주고 살 정도 정보 되면은 아예 그냥 프라이빗하게 운영이 되고 이렇게 그냥 돈 주면 어느 정도 페이퍼값만 내고서 살 수 있는 그런 정보지는 요새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홍보와 정보의 차이. 홍보와 정보의 차이는 사실은 그 아까 정보가 첩보에서 정보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맥락과 목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첩보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시계열로 아니면 사건의 인과관계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그 목적, 내가 이 정보가 왜 필요한가의 형태로 가공을 하게 되면 정보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되게 중요해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취재를 할 때도 그렇고 정보를 수집할 때도 그렇고 그 홍보라는 거는 공중에다가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는 목적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왜 이 정보를 알리고자 하는가라는 목적이 개입이 돼요. 그래서 기자들에게 오는 대부분의 정보는 제일 흔한 경우는 1번 그냥 의외로 그냥 많잖아요. 뭐 그냥 얘기해주는 사람 이제 물어보니까 뭐 얘기해주고 뭐 기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하고 이래서 그 정보를 그냥 하기도 하고 이게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그 악의적이진 않거든요. 맞지. 그리고 상당수의 경우에는 그 목적 이걸 통해서 뭘 할 것이냐. 그러면 뭐 홍보는 뭐 제품 홍보, 뭐 광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정보 얘기하실 때 뭐 홍보, 광고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때 상업성 정보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홍보라는 것은 자신들의 것을 뭔가 알리기 위해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국정 홍보. 그럼 나라에서 물건 파는 것도 아닌데 왜 국정 홍보에다 그렇게 많은 돈을 쓰냐라고 하면은 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을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 정책 효과가 나요. 뭐 그렇죠. 제가 뭐 다른 사례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무단횡단을 하면 벌금을 세게 물리는 정책을 시행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럼 걸리겠죠? 그럼 벌금을 많이 내겠죠? 근데 벌금을 걷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무단횡단을 안 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무단횡단을 하면 벌금을 세게 물린다. 그래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홍보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최근은 아닌데 대대적으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홍보를 했던 사례가 최근은 아닌데 그 전자증권 예. 도입됐을 때 예. 이제 이거를 담당하는 게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 이제 전자증권 시대로 합니다. 이러면 이제 언론사에 안 하던 뭐랄까 그쵸 광고비를 쓰면서 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죠. 그리고 그쵸. 뭐 최근에는 뭐 금리 인하권 예. 이런 것도 워낙 중요한 주제다 보니까 조금 그 정부에서도 각 금융사들한테 당부를 하기도 하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 지속적으로 뭐 홈페이지를 통한 노출이라던가 예. 아니면 협회 차원에서의 뭐저 보도자료 배포라던가 이런 거 하세요라는 홍보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쵸. 정부에서.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일하는 사람들이 광 팔기 위해서 그 정책을 하는 사람이 나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를 알리기 위해서 혹은 누가 일 안 하고 있어요를 알리기 위해서 뭐 이런 용도인데 이게 그 공무원들의 인사권자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대통령한테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에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른바 이것도 정보 홍보죠. 정보 홍보 제보를 주면서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내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를 나의 인사권자에게 알려서 나에게 좀 베네핏을 원하는 그런 식으로 정보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일 잘하고 있다라는 걸 홍보하는 건데 여기서 일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검찰이나 경찰은 도둑 잡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을 잡았다는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과정은 검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자기들이 일 잘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라는 게 뭐 물건 팔기 위한 홍보, 기업 홍보가 이거는 좀 상업성이 있으니까 뭐 사익이 그러니까 사적인 욕망이 개입돼 있으니까 이건 나쁜 정보. 그리고 그냥 도둑 잡은 얘기는 그냥 정의로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들의 일은 도둑 잡는 거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역량을 알리기 위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비리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리 누가 비리가 있다는 걸 내가 알려줄게요. 그러면 누가 뭔가 했다는 그 고발성 그런 보도가 있잖아요. 그럼 고발성 보도는 분명히 그 용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언론으로서의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 것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비리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서 정보가 들어와서 할 때도 그 비리 관련한 정보를 주는 경우에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왜 이 얘기를 해줄까? 누가 이득을 보나? 누가 이득을 볼까? 라고 생각해 보면 거의 그 맞아요. 뭔가 이익이 있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 공익 제보. 그렇죠. 공익 제보를 통해서 내가 뭔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했다. 이게 공익 제보자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익 제보자는 그러니까 공익 제보라는 거는 공익을 위해 제보를 한 게 아니고 제보한 내용이 공익적으로 활용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비리 정보 같은 경우도 내가 허윤영 기자를 자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허윤영 기자의 비리를 언론에다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사람을 밀어내고 내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 준 거니까 내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둘 다 공직자라고 해볼게요. 그럼 허윤영 기자가 공직자인 경우 허윤영 기자의 비리를 보도하는 거는 공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가 활용됐을 때 공익성을 얘기하는 거지 제보를 한 내 입장이 아니에요. 그 동기 자체가 공익을 위한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그 사례로 하나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그 한진가 다음에 효성가를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효성가에서 그 둘째 그 조현문 씨가 네. 아버지와 형의 비리를 폭로를 하면서 그 재벌가의 최초의 내부 가족의 폭로. 그래서 뭐 아버지와 형의 비리의 행보를 나는 용납할 수 없었다. 뭐더 이상 기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아버지와 형은 그걸 받아주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그 폭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형과 아버지의 그 문제를 고발을 하고 언론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나중에 드러난 건데 그 조현문 씨의 스토리도 되게 멋있어요. 그 여기 효성가에 있는데 그 효성가의 조현준 회장과 조현문 사장인데 이 두 번째 사진에 보면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 신해철 씨. 아 그러네. 네, 그 옆에가 조현문 사장. 이게 무한궤도. 그대에게 불렀을 때의 네네. 키보드를 하던 분이 조현문 씨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술적인 감성을 가진 분이 아버지의 비리를 폭로를 하려고 하는 뭐 이런 맥락으로 처음에 해석이 되다가 나중에 나온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드러난 거는 조현문 씨가 그 대우조선 해양 때 그때 박수환 대표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름들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 당시에 대우조선해양과 조선일보 주필 중간에 있는 일종의 홍보대행 브로커예요. 아 네네네네. 그분과 함께 작업을 해서 거기에 나온 그때 검찰에서 나온 문건 중에 뭐 그 아버지와 형을 협박을 해서 내 주식을 비싸게 사주지 않으면 당신들의 비리를 폭로하겠다. 그런 작전 문건이 검찰 조사 결과 나와요. 대우조선해양 수사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같이 해주던 홍보대행사는 성공보수로 한 100억 정도를 받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조현준 씨가 맞냐, 조현준 회장이 맞냐, 아니면 조현문 사장이 맞냐 이 얘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갈등이 생길 때 정보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그 양쪽은 자신의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정보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착하다 저 사람이 착하다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거기서 나온 얘기들 가지고 우리가 2차적으로 맥락상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뉴스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이게 연합뉴스TV가 이번에 1월 수출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례 잘 안 보여서 그냥 갖고 왔어요. 1월 기준 역대 최대 500억 달러 첫 돌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1월 수출도 무역적자 사상 최대 빚발행 수출 신기록. 무역적자에 포커싱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 보도를 볼 때 뉴스는 가공된 맥락과 목적을 가지고 가공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는 수출이 최대구나. 무역적자가 최대구나. 이거를 취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정권이 잘했다? 아니면 적자 난 거 보니까 뭐 저기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그렇게 좀 분리를 좀 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 정보와 프레임 그리고 그 정보가 나온 맥락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걸러내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그 정보라는 게 뭐 어디선가 뭐 나이가 모르는 정보가 이게 해서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누군가 돈을 벌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버는 거는 쉽지 않아요. 1번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2번 정보와 주가가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일한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와 이게 좋은가 보다. 그래서 다 같이 매수라는 행위를 같이 할 때 주가가 오르는 거라 이 정보만 가지고 이 주가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판단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얼마나 오를지를 판단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게 뭐 10%가 갈지 20%가 갈지 아니면 올라갔다 금방 빠질지 그래서 이거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그래서
정보 수집을 위해서 너무 많은 공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사 나오는 거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와, 이런 기사가 나왔구나.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기업에 대한 사업 보고서 있잖아요. 네. 그 사업 보고서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업 보고서를 꼼꼼하게 읽어서 이 회사가 이런 회사구나라는 거를 좀 알고, 그 다음에 산업 리포트들 있잖아요. 네네. 이 산업의 이 산업 동향이 어떻고 산업의 특성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팩트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보다 이 맥락이 뭐냐를 판단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현대차 애플카 사건. 그때 다들 그러니까 애플이랑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이 고민을 하다 보면은 거의 트레이딩의 매매 타이밍만 잡아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애플카랑 하는 게 말이 돼? 아니면 맥락에 맞아? 아니면 이게 실제로 현대차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맥락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막 주가 막 확 갔다 확 떨어졌다. 야, 한다더라 안 한다더라. 이거를 트레이딩 하시는 거는 본인의 그냥 투자 패턴인 거고, 그렇게 투자해서 물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매매 타이밍 잡기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정보라는 것의 맥락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그 첩보가 목적성을 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도가 됐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정보가 전해졌을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 MSG가 어마어마하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정보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뭔가 내가 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를 내가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가지고 맥락을 맞춰서 내가 나의 정보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굉장히 이걸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으셔야 된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와서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상황과 안 맞다면 안 믿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설사 이게 거짓말인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맞으면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보가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확인됐다, 알려졌다, 전해졌다, 이런 거의 뉘앙스 차이. 그렇죠. 이게 그냥 기사 제목만 보면 비슷해 보이겠지만 기자들은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요. 확실하지 않은 정보인 경우는 전해졌다, 알려졌다. 근데 이게 확실하다 그럼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문장의 자신감이 다르죠. 예.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그 맥락에 맞으면 전해졌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시면서 뉴스를 좀 읽으시면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세상을 파악할 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정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